네.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둘째 날 세 번째 세션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 주제는요, 고등교육 혁신의 단초, 디지털로부터인데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고등교육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생태계 전환, 나아가 디지털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교육 과정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고, 또한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이러한 필요성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여건과 역량에 따라 다양하고 자유롭게 발전하고 또 산학 협력을 통해서 사회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고등교육의 모습, 이번 세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션 연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 에듀테크 플랫폼 에듀코즈의 최고 경영자로 계시는 존 오브라이언 연사님, 지금 줌을 통해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로는 서정대학교 호텔항공경영학부의 조훈 교수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고 경영자님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연사는요,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의 본부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김홍기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줌을 통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에듀코즈의 최고 경영자 존 오브라이언 연사님이신데요. 두 가지 전환, 디지털 전환과 그에 따른 캠퍼스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격동의 시간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을 위한 캠퍼스 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점차 발전해가는 단계를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존 오브라이언 최고 경영자님은요, 기술 혁신을 통한 고등교육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구 에듀코즈의 회장 겸 CEO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연사님은 고등교육 부문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학계와 기술계, 기관 리더로 활동하셨고요. 교육기술 부문의 학부장, 주단위 IT 프로젝트 리더, 시스템 수준의 부총장부, CIO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총 학생 수 37만 5천여 명으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고등교육 체계죠. 미네소타 대학교 시스템의 대학 학장 및 총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다양한 활동하셨는데요. 발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존 오브라이언 연사님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I hope it's a great chance to talk 안녕하세요. about not only technology, 오늘 이 but 자리에서 the 이렇게 people that power 기술뿐만이 the 아니라 이 technology. And so, rather 기술을 than 활용을 limit 하는 my 20-minute 사람에 대해서 presentation to talking 이야기할 about 수 있게 technology, 돼서 너무 we talk about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technology 기술에 대해서만 transformation, but also in the 이야기하기보다는 기술의 context 디지털 of 전환에 people, 대해서도 to give 이야기를 us 하고 이것을 something to 사람의 think about 맥락에서 today. 어떤 I first 시사점을 want to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acknowledge 말씀을 that there 드리고 has been a 싶습니다. 먼저 tremendous amount 정말 of 격변의 stress 시기였다라고 and 생각이 chaos 됩니다. over 그리고 the last 엄청 2 혼란스러운 years, as we 시기였죠. all 지난 know 2년의 terribly 시기가요. well. 여러분도 잘 아실 Which 거라 is part of 생각이 why 됩니다. I decided not to 그래서 use 제가 slides, to give you a break and a chance to 여러분들에게 have a 스트레스를 더 conversation 많이 without 슬라이드를 보여드림으로써 today 스트레스를 as well. 드리기보다는 But you think about what we have 좀 더 accomplished 이야기로 as a 풀어나가고 sector, higher 싶습니다. education, 그래서 technology, 지금 professionals that 고등교육 community 쪽에 and enterprise 종사하는 또 represents. 전문가, And we, along with the faculty and 또 staff 교사들, 또 across 교수진, campuses, 또 and 캠퍼스에 literally, 있는 the phrase in English is to move mountains, to do 종사자분들의 amazing things. 보면은 정말 산을 움직이는 것과 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게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던 게 하룻밤 사이에 저희가 산을 움직여서 그 온라인 수업이라는 다른 산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저희가 잘못된 신화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잘못된 신화인데요. 이 고등교육의 하나의 속도로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이게 빙하의 속도다. 그래서 뭔가 고등교육이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신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빠른 속도로 바뀔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영향이 돼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듀커스에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증적인 성과를 지난 2년 반 동안 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고위 IT 경영진, 예를 들어서 CIO가 그 캠퍼스의 전략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CIO가 대학의 그 의사결정 단체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그리고 대학 총장의 이전과 같은 횟수로 보고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수치가 지난 2년 동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실시를 하고 2021년에도 실시를 하였는데요. 결과가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기관에 있는 CIO가 많이 늘었고요. 또 직접 캠퍼스 CEO에 보고하는 그 수치 또한 10%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캠퍼스에서 기술을 얼마나 더 예전에 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고 이 맥락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고등교육을 보면은 훨씬 더 많은 협업이 이전에 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IT를 전략적인 자산으로 이제 고려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존재했던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달린 방식으로 일을 했다면은 이제 훨씬 이 디지털 전환을 사람들이 수용을 하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너무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디지털 전환은 매우 심층적이고 조율을 필요로 하는 전환이다. 그래서 기술의 변화를 필요하고 또 노동력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또 문화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전환이 이루어질 때 엄청난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년 반 전에도 저희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큰 변화가 있었죠. 기술도 급진적으로 바뀌는 걸 봤었고 노동력이 예전에 그 원격에서 노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빠르게 바뀌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2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만 2019년에 저희가 경영진에게 그 대학에서 그 캠퍼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여를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30%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저희가 같은 질문을 2021년에 물어봤을 때는 이 수치가 43%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는 이제 개발을 디지털 전환 전략을 개발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비중이 전략 개발에 관여를 했었다면은 이제 이 전략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캠퍼스가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상황이 많이 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바뀐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이제 예전에는 그냥 유명한 어구에 존재했다면 이제는 정말 캠퍼스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URL 주소를 드리고 싶은데요. drx.du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그 캠퍼스에서 그 어떠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착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출발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연한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면 여러 가지 그 여러분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에듀커스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뭐 디지털 도구는 저희가 수년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새로운 게 아니라 이것을 큰 규모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디지털 도구를 이전에 사용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잠시 여러분께 또 다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술인데 사람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전 세계 캠퍼스를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이 caring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짐과 항시에 또 다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또 교수진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케어링을 하는 전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과 복지 그리고 학생들을 보살피고 서로 보살피는 그러한 케어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지금 학생들의 우울증,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학생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느끼고 있고 또 자료만 보더라도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러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AECE라는 협회가 있는데요. 이 협회는 주로 대학 총장들로 이루어진 협회입니다. 그래서 총장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지금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 이슈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70%의 대학교 총장들, 미국의 대학교 총장들은 학생들의 정신적인 건강이 가장 시급하게 우려하는 사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진들의 정신적인 건강, 또 복지 문제 또한 걱정하는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학생들을 간과했던 건 아니고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이러한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2년 반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에듀커스는 매년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술 트렌드 워치 라는 보고서인데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새로 부상하고 있는 신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캠퍼스 건강의 인지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테크놀로지 트렌드의 가장 상위에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살펴주고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중심에 학생들을 위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고등교육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중요성을 띠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급진적으로 지금 관심을 조명을 받고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연결성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저희가 예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1위 기술이 뭐냐, 최고의 기술이 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인터넷이다, 와이파이 연결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주차장에 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연결된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 이 도전과제를 학생들 그리고 또 교사들이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번아웃도 많이 있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학생과 교수에 대한 이 케어링이라는 사안을 가지고 또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전환이 서로 어디에서 만나느냐인데요. 기술적인 전환, 디지털 전환과 또 서로 챙기는 것 완전히 다른 주제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 두 개의 전환이 서로 만나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정신건강과 또 학생들의 웰빙 문제를 해소하는 건데요. 2020년 5월에 그래서 막 팬데믹이 시작했을 즈음에 저희가 이미 이에 대해서 기사를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5월이 그 미국에서의 정신 건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의 총장에게 그 에듀커스 리뷰를 써달라고 문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총장께서 정말 뛰어난 아티클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제 고등교육에서 정신적인 건강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떠한 자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글을 써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학생들의 위기에는 수업 시간 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총장님께서는 내부 인지, 행동에 대해서도 써주셨고요. 대부분의 기술들은 학생들이 이렇게 정신 건강과 웰빙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한 기술이 또 오히려 학생들을 고립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디지털 전환과 또 이렇게 서로 돌보는 이 전환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게 서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케어링을 하는 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의 시사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웰빙과 관련된 기술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디테이션용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제가 이걸 사용하고 있고 또 이거 외에도 수백 개의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또 교수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앱이 있고 또 다른 일례로는 이제 챗박스를 필요할 때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넵이라는 챗봇이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챗봇인데요. 이 앱은 학생의 그 정서적 또 행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고 나서 이 네비 앱을 출시하고 나서 8개월 뒤에 챗봇하고의 그 상호작용이 8,000으로 수천으로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챗봇에 대한 디맨드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았던 그 요구사항이 이 챗봇에 대해서 가장 많았던 요구사항이 과연 내가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죠. 그럼 챗봇이 시간을 주고 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상담 일정을 잡아주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챗봇이 이러한 식으로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그래서 정신 또는 행동,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적절히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기술과 툴과 프로세스가 디지털 전환으로 부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이 서로 케어링을 하고 있는지 서로 챙기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전화는 매우 달라 보이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환에 서로 결합되면은 하나가 별도로 각각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챗에 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메일을 주시면은요, 제가 제 긴 발표 자료와 제가 이제 나중에 글을 게재하게 되면 그것 또한 같이 Thank you 보내드리겠습니다. very much for your 감사합니다. presentation.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듀코저의 대표시죠. 존 오브라이언 박사님, 박사님이 생각하는 어떤 캠퍼스 문화, 이 변화하는 캠퍼스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사례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역시 Q&A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발표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 발표 자료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Q&A 시간에 자료 받을 수 있는 방법,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발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정대학교 호텔항공경영학부 조훈 교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의 디지털 전환, 63개 전문대학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활용 사례 중심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63개 전문대학이 만들어가고 있는 메타버스 콘소시엄의 구축 과정과 교육적 효과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조훈 교수님은요, 시아교육협회 학습혁명 포럼의 회장이시자 서정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1위 영어학원이죠. 청담 러닝 주식회사 전무이사와 삼성금융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역임하셨고요. 또한 10년간 국민은행, 이 KB국민은행 국제금융팀의 일원이셨습니다. 다르게 배워야 다르게 성장한다. Learn differently to grow differently를 포함한 다수의 진로 개발 기사를 쓰셨고요. 또 저서도 집필하셨습니다. 한국대학신문에서 자신의 교수님의 전문 칼럼을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의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중에서 63개 전문대학의 메타버스 컨소시엄 구축의 과정과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63개 전문대학이 모여서 한국의 전문대학이 모여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히스토리와 그 이유, 그걸 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과연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교육적으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결론을 낼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작년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날 전문대학이 대한민국에 133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이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재무적인 위협입니다. 사실 대학 하나가, 특히 그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재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한 대학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성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대학에 있어서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설명회를 했을 때 40여 개 대학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9월 달에 40여 개 대학이 관심을 가졌다가 12월 21일 날 저희가 발대식을 하면서 54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63개 대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메타버스에 대한 그 커뮤니티 전체적인 플랫폼의 이름을 메타버시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플랫폼 안에는 교실, 세미나실, 다양한 행사장, 그리고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룸, 그리고 토론장들,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전체 전문대학 133개에서 63개 대학이 참여를 했는데, 이 63개 대학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20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일 대학 기준으로 보면 작은 대학들이지만 한국의 고등직업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이 전문대학에 63개 대학이 이제 모여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시너지가 날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전문대학들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들은 공학이 강한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들은 문화예술 쪽이 강한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들은 인문사회계열이 강한 대학이 있고, 또 어떤 대학은 보건계열이 강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문사회, 보건계열, 그 다음에 공학계열, 그리고 예술계열의 다양한 대학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별적인 어떤 컨텐츠들이 궁극적으로 같이 공유되고 또 협업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공유와 협력에 대한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그 플랫폼은 3년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3년 계획인데요. 현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1년 차에는 보통 이제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의 그 다양한 플랫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페토라든가 이프렌드라든가 게더타운 같은데 이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경험하는데 이 플랫폼의 상당 부분들이 흔히 우리 학생들이 즐기는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학교 단위의 행사를 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플랫폼이었다가 결국 이제 이게 진화하게 되면 학교의 이제 교육 과정과 연계되는 LMS하고 연계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수업 모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모듈을 구성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개별 대학에서 갖지 못했던 다른 부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가 서비스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25년까지 일종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플랫폼 안에서 20만 명의 전문대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교육 과정을 경험하고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플랫폼을 경험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어떤 서비스, 예를 들어서 기업에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공유한다든가 또는 외국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졸업장 외에도 마이크로 디그리와 같은 굉장히 좋은 형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디그리들을 또는 서티피케이션을 딸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그 플랫폼의 구성을 5가지로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메타 펜타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메타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 캠퍼스 라이프가 있고 그리고 메타 러닝이 있고 그리고 메타 커리어 디벨롭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 글로벌 에듀케이션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 5가지의 펜타곤은 일정에 따라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화롭게 전체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됐을 때는 고등직업 교육을 우리 담당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또 이것을 배우려고 들어오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또는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대한민국의 직업 교육의 소위 말하는 정수를 경험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가지 펜타곤에서 제가 소개했던 메타 커뮤니티 그리고 메타 캠퍼스 라이프 그리고 메타 커리어 디벨롭먼트 그리고 메타 글로벌 에듀케이션 또 메타 러닝에 대한 모델들은 제가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메타 커뮤니티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타버스를 처음에 접하면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이제 교직원들이 가장 먼저 이제 접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의 가상 공간에서 학생들과 교수자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 이게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고 그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커뮤니티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뭘까라고 봤더니 코로나19 이후에 나왔던 비대면상에서 입학식을 한다든가 졸업식을 한다든가 그리고 성과 보고회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한다든가 그래서 각각의 학과마다 다양한 형태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대면 공간에서 오프라인의 그 공간도 있지만
비대면 공간에서의 가상 공간에서의 다양한 행사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저희는 메타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미 올해 2월 4일 날 졸업식을 시즌을 시작으로 해서 3월 2일 날 입학식까지 40여 개 대학이 이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입학식과 졸업식을 동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9월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학과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가 학과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바로 메타 러닝입니다. 이 메타 러닝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 안에서 수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모델을 할 때 수업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수업의 모듈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초대장을 보내면 그 초대장 코드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내가 어떤 학교 어떤 전공이다 그러면 그쪽에 들어오면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이 방이 만들어집니다. 그 룸에는 이미 교수자들이 1시간의 수업 동안 그 교육 과정의 모든 내용들을 큐시트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내가 오리엔테이션 할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비디오 콘텐츠라든가 동영상 콘텐츠를 여기에 이제 넣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실현을 해주고 또 우리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이게 마련해주는 그런 공간이 이제 설정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직접 비대면 형태지만 직접 그 얼굴로 이렇게 바로 페이스로 그냥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내가 선택한 아바타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업 모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이번 2학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메타 러닝의 기본적인 모델이고 이것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LMS하고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학점 부여까지 이렇게 가능한 그 모델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메타 캠퍼스 라이프입니다. 이 캠퍼스 라이프는 결국 학생들과의 교류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대부분 다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고등직업 교육 분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K-뷰티, K-푸드, K-아트, K-디자인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 교육 분야의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 산출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63개 대학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공유하고 전시회를 같이 한다면 상당히 큰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겨울 같은 데는 뷰티 아트과에서 10개 대학이 뷰티 아트과가 합쳐서 그 본인들이 만든 헤어나 미용 쪽의 산출물들 해커톤을 통해서 만든 포트폴리오를 한 대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하나의 전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메타 캠퍼스 라이프라고 하는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이고 우리 학생들 간의 공유 공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공간의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그 메타 커리어 디벨롭먼트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 심리 상담 부분에서 불안, 우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은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한계에서 저희가 전문 상담사들을 아바타 상담을 통해서 또는 가상 공간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외로 학생들의 본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본인의 어떤 그 상담에 대한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아바타 상담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진로 고민이나 진학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좋은 우리 학생들이 찾는 공간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공간을 저희가 메타 커리어 디벨롭먼트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는 생각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 트랙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전문대학에 오는 외국인 학생들 숫자가 이미 이제 15,000명 이상입니다. 이 학생들이 그리고 오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다양한 직업 교육의 콘텐츠를 맛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글로벌 이 공간을 찾게 되는 수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메타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 펜타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구현을 했고 그 플랫폼 안에서 그 20만 명의 학생들 그리고 이것을 들어오려고 하는 다양한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의문점이 뭐냐면 과연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교육적인 효과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실제로 저희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제 이렇게 이게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메타버스의 첫 번째 공간들이 만들어졌다가 갑자기 이제 확 떴다가 다시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특히 그것이 교육적 의미의 효과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시작하는 초기지만 이것을 전문가 그룹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시티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평가를 이루어졌고요. 이 평가는 바로 이제 그 형성 평가라고 하는 과정 평가형으로 해서 과연 메타버스의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에 그 참석한 5명의 전문가들은 이 에듀테크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교육공학을 전공하시는 분, 그리고 고등직업 교육 분야에 오랜 동안 연구를 하신 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디자인의 신미성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 이렇게 크게 보면 5가지의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진 전문가들이 저희가 이제 평가를 맡겼습니다. 그 평가에 있어서 구성 요소는 크게 이제 3가지를 봅니다. 이게 이제 그 HCI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휴먼과 컴퓨터의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 기반해서 저희가 첫 번째는 교육의 효과성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교육의 효과성의 가장 큰 부분은 과연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의 피드백이라든가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 그리고 교수 학습 지원 모델이 실제로 제대로 구현되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의 활용성입니다. 그 시스템의 활용성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활용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과연 이제 시스템이 이게 호환성이 있는지,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과 관련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들어올 때 이것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과 교수자들의 상호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스템에 있어서의 그 호환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그 가상 공간에 있어서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이 감성적인 부분은 일종의 이제 어떤 심미적인 부분이 있겠죠. 이게 과연 우리 학생들, 특히 MZ세대 학생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과연 들어올 만큼 매력적인 공간으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또 새로운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편견이 있거나 또 우리가 이제 종교나 신념 체계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편정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교육의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3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전문가들의 그룹의 의견은 뭐냐면 교육의 효과성과 시스템의 그 사용성과 그리고 이제 그 심미성, 감성적인 측면에서 봤더니 결국은 시스템의 사용성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생각 5점 만점에 평균 4점 이상의 척도가 나왔는데 가장 낮게 나온 게 바로 이제 교육의 효과성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직까지는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의 교육의 효과성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구축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됐고 실제로 교육과정의 모듈이 LMS하고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게 LMS하고 연결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 들어와서 교육에 있어서 실제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이 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피드백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점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최근에 그 영국에서 이야기 나오는 증거 기반의 에듀테크,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에 들어오는 기반 기술인 이 새로운 신기술들이 과연 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시스템의 활용도나 효용성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의 교육의 효과성은 조금 더 못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희망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활용되지 않은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이제 2년차, 3년차 되면 점점 더 우리들의 이 사용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을 봤더니 결국은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서포트라든가 또 그 학생들이 또는 교직원들이 이야기하는 피드백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면서 그 사용자 중심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강점으로 부각이 됐고, 한편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의 아직까지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사용자, 특히 러너와 그 인스트럭터의 결국은 상호 호환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교류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검증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 이렇게 63개 대학이 모여서 만든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사용자 피드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교수자가, 그리고 때로는 교직원이, 때로는 학생들이 나오는 그 피드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개발단에 반영을 함으로써 개발이 매번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희망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참여율이 10명 단위에서 100명 단위에서 1000명 단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사용에 따라서 클라우드가 사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페토, 이프렌드, 그리고 인게이지, V스토리, 그리고 게더타운 같은 경우를 기능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저희가 이제 구현했던 그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이 플랫폼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인터랙션입니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터랙션을 본다면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고,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화한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진화하는 것이야말로 사용자의 가독성을 계속 늘릴 수 있다는 가장 치명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메타버시티가 앞으로 직업교육의, 고등직업교육의 가장 좋은 플랫폼 모델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디지털 배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런 디지털 배지가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 과정에 있어서 학위를 따는 데 있어서 그 학위 과정 자체를 우리가 주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민간 자격을 주면서 이것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가 되고 또 마이 포트폴리오, 지갑이 이제 되면서 디지털 지갑화되면서 이제는 페이퍼로 만들어진 이런 자격증이 아니라 디지털 배지로서의 자격증. 그래서 디지털 윤리 전문가,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리고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이 자격 인증을 민간 자격으로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대학들이 많은 그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격증이 축적이 되고 이 역량이 공인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초기에 기대하였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교육에 있어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이것이 63개 한국의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조훈 교수님께서 메타버시티, 그러니까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메타버스 융합이 된 이 메타버시티의 구축 과정, 그리고 교육적 효과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 또 우려점 같은 내용들 지금 활발하게 공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단일 대학의 규모에서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그리고 모든 대학들이 4년제 대학에도 이게 가능한지, 이런 질문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Q&A 시간에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발표죠.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의 본부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김홍기 여사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김홍기 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데이터 중심의 4차 대학혁명이라는 주제로 구조화된 역량 데이터, 강의실 활동 등 여러 대학 내 교육 리소스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연결하는 것을 제안하는 지식 그래프의 최신 기술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홍기 교수님은요, 서울대학교 정보화 본부장과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심리학, 전산학, 철학으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 경영정보학 교실 주임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 컴퓨터공학, 임상의학 및 치의학, 생물정보학, 인지과학, 경영학, 법학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300여 편의 학술 논문과 7권의 저서를 출판하셨는데요. 오늘 발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홍기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정보화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CIO 그리고 Korean Education Network 교육 공부화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통역 소리가 자꾸 들려서 약간 바더되기는 한데 예. 네, 계속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데이터 센트릭 유니버시티 4.0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제가 시작한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대학의 시스템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대학에서 어떻게 데이터 중심의 여러 교육과 연구와 행정이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소위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제 대학도 진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치 단세포 생명체에서부터 그 신경을 가진 두뇌를 가진 그 고등 생명체의 진화의 과정과 맥을 같이 하면서 좀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에너지 혁명이었듯이 생명체도 세포가 이제 단세포 생명에서부터 고등생물 진화 과정에서 에너지의 활용, 에너지의 사용에 대해서 중요한 생명체의 그 기능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BC 800년에서 200년 사이의 기간을 수구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xial Age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가 하면은 저는 의식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는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신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글로 남겨지게 되었죠. 하지만 BC 800년에서 200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주에 대한 관찰들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레코드와 knowledge가 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전달이 되었고 이걸 바로 저는 의식혁명 어떻게 보면은 초월되어 있는 go beyond 그 우리 마인드가 일종의 트랜센트한 그 초월적인 어떤 의식의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한 BC 300년경에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부터 출발한 대학이 AD 한 1000년경, 1200년경에 볼로니아 대학, 캠브리지나 옥스포드와 같은 대학이 만들어지면서 실제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죠. 마치 2차 산업혁명이 매스 프로덕션의 시대고 그렇다면은 University 2.0이라고 하는 것은 매스 에듀케이션, 데모크라타이징 에듀케이션, 그 일종의 교육의 민주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육, 매스 에듀케이션 시대가 되었고요. 유니버시티 3.0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의 기술을 통해서 대학들 간의 대학의 여러 디스플린들이 연결이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대학이 관리될 수 있는 체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들 간의 융합이 시작이 된 게 바로 유니버시티 3.0 일종의 그 커넥티비티 연결을 통해서 유니버시티 모든 기능들이 연결되고 좀 더
대중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과학 기술의 혁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니버시티 4.0이라고 하는 것은 인더스트리 4.0이 마치 하이퍼 커넥티비티,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 시스템들 간의 연결성,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 간의 연결성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바이오 시스템이나 사이버 시스템 그리고 메커니컬 시스템이 연결되는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적용했다면 유니버시티 4.0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공유와 협력의 대학 문화가 시작이 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혁신 공유대학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미래의 대학이 어떻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대학, 혁신 공유대학 사업단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대학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플랫폼 대학, University as a Platform, Platform as a University 체제라고 볼 수 있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유니버시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을 제가 작년에 맡으면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갑자기 새벽 3시에 뜬금없이 일어나서 이 버블처럼 일어나는 생각에 페다고지라고 하는 어떤 교수 방법론이라고 하는 페다고지에서 한 글자씩 생각이 났습니다. 한 5분 정도 생각이 나서 짧게 정리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교수자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participatory 그다음에 이 플랫폼이 어떻게 진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드리밍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맞춤형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adaptable learning 그리고 글로벌하게 함께 서로 국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한 플랫폼이 되는가 그리고 오픈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이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목표는 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중심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페다고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 자체를 다 모듈형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서울대 중심의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단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전부 다 20분짜리 모듈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학점짜리 15주를 기준으로 놓고 45시간의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이걸 20분 단위로 전부 다 온라인 동영상으로 만들고 그걸 위해서 한 장 한 장의 그 실러버스를 따로따로 만들게 됩니다. 교수님들이 그 실러버스에는 학생들이 그 20분 모듈에 대한 그 타겟하는 컴피턴시라든지 그리고 이제 퀘스천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듈을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채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십 개의 그 과목들을 개설하면서 한 100장 정도 과목당 한 100장에서 120장 정도의 실러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실러버스는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것이고 구조화되는 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 모듈들이 새로운 모듈들이 결합이 되면서 마치 레고 블록 같은 그런 형태의 그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과학대학에서 소비자 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하고자 한다면은 머신러닝을 모르고 뭐 회귀 분석을 모른다 하더라도 기존에 강의했던 그 몇 개의 모듈을 결합을 해서 그 교수님의 과목으로 하나를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교과목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와 버클리 학생과 제주대 학생이 모여서 이러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러버스를 가지고 자기들이 10주짜리 강의를 교과목을 만들 수 있고 5주짜리 교과목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각각 모듈은 독립적이지만 이 모듈들이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완성되어 있는 교과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모든 것이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어떤 모듈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AI 기반으로 추천받을 수 있고 그 과목들에 대한 레퍼런스라든지 이 학생들이 어떤 컴피턴스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지도 그 데이터베이스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모듈형으로 만들어지는 게 진화 생물학에 의하면은 우리가 evolvability, 진화가 잘 되는 고등 생명체일수록 모듈로 그 분자 구조에서 본다면은 되게 모듈러리티가 잘 돼 있는 것들이 쉽게 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되어 있는 교과목이 아니라 각각 독립되어 있는 모듈들이 되게 창의적으로 플렉서블하게 결합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과목들도 창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러닝 플랫폼, shared learning 플랫폼을 만드는데 저희가 그 ID 페더레이션의 기술과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가지고 그 일종의 전자 학생증 그리고 간단한 학사 행정 시스템에서 그 학생들이 그 교과목을 들었던 수강 이력에 대한 기록들도 그 블록체인에 담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LMS가 참여하는 대학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LMS의 구조가 다르고 시스템들이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일종의 허브 LMS 시스템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목뿐만 아니라 비교과 과정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의 액티비티도 전부 다 컴피턴시 베이스로 구조화시켜서 나중에 이제 그 디지털 배지라든지 일종의 그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 이 포트폴리오도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hared learning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저희는 데이터 기반의 그 시스템이 교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들을 프로젝트 베이스드 PBL, problem based learning 여러 종류의 PBL이나 flipped learning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데이터 베이스드 러닝 이제 예컨대 리얼 데이터셋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일종의 빅데이터 플랫폼, 교육용 빅데이터 플랫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툴들도 굉장히 딥러닝뿐만 아니라 SVM이라든지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분석 툴이 있는데 이런 분석 툴을 조합을 해서 일종의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실제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리얼 데이터의 셋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코리안텔레콤, KT, 빅시카드, 신한금융 이런 여러 기업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받고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더미 데이터가 아니고 공개되어 있는 가짜 데이터가 아닌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학생들이 데이터 클리닝부터 시작해서 피처 셀렉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각 교과목의 목적에 맞는 그런 것들도 프로젝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일종의 shared learning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소위 IOP와 IoT가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AI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Internet of People 그리고 Internet of Things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학생과 교수와 이 교과목의 어떤 리소스들이 어떻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competency based learning 학생들의 역량에 맞춤형 교육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빅데이터 사업단은 8개 사업단이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AI 사업단, 그리고 반도체 사업단, 바이오 헬스 사업단, 로봇 사업단, 그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사업단입니다. 8개 사업단이 각각 각 사업단별로 1년에 한 100억 이상의 규모의 사업비를 배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6년 동안 진행되는 큰 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교육용 목적, 연구 목적이 아니라 R&D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공유와 협력 그 플랫폼 속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는 빅데이터와 AI 사업단, 실감 미디어 사업단이 서로 컨소시엄을 MOU를 맺어서 공통적으로 주제 중심의 반도체 사업단이나 바이오나 로봇이나 에너지 사업단
같은 주제 중심의 사업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도 함께 구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을 위해서 맺었습니다. 빅데이터 혁신 공유 대학 사업단 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오픈 유니버시티 시스템이 되겠죠. 7개 대학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각 대학별로 이제 특징이 있고요. 예컨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도시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있고요. 경기과기대는 전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는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한동대는 굉장히 유연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리버럴 아트 스쿨이고요. 경상국립대하고 전북대는 지역의 산업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빅데이터 사업단은 컴퓨터 공학적인,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통계학적인 어프로치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심지어는 예술대학까지도 참여를 해서 데이터 중심의 학과목을, 교과목을, 디스플린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1년 동안 한 100여 개의 과목이 제안이 되었고요. 인문대학의 동문과 교수님이 예컨대 게임을 위한 스토리텔링이라는 과목도 개설을 하셨고, 실제 모든 전공의 그 과목들을 솔직히 diversity of big data,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양한 관점의 커리큘럼을 기존의 전통적인 인문, 휴머니티나 소셜 사이언스가 아니라 데이터 중심의 소셜 사이언스, 아트, 데이터 아트 이런 과목들을 만드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듈형 교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3학점 15주짜리 전통적인 교과목을 20분 단위로 독립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교과목으로 만들고, 그거에 대한 또 슈퍼셋을 만듭니다. 예컨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한 과목이 서울대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동대에서도 만들고 전북대에서도 만들고 여러 대학이 함께 만든다고 한다면은 비슷한 모듈의 과목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교수 방법으로 티칭하시고 있는 선생님들의 것을 일종의 플립 러닝, 일종의 미디어 북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를 예를 들어서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리다고 한다면은 다른 대학에서 강의했던 그 내용을 저희가 슈퍼셋으로 이렇게 오픈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플립 러닝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K묵과 무크 시스템 속에서 저희는 이들을 이제 전달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3학점짜리 교과목을 일종의 빅데이터 스탠다드 서브젝트라고 해서 방법론적인 과목을 26개를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종의 커넥트 과목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 사회학, 사회과학, 데이터 저널리즘, 데이터 아트, 경제학, 데이터 마케팅 이런 과목들을 3학점짜리 기준으로 과목들을 만들었고요. 1학점짜리 미니 교과목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MRI 데이터라든지 교통 데이터라든지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1학점짜리 미니 교과목도 만들었고요. 이 교과목들이 4과목 기준의 마이크로 디그리와 2과목 기준의 미니 디그리, 6학점 기준의 미니 디그리를 만들어서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디그리와 미니 디그리라고 하는 작은 불락단계의 일종의 그 서티피켓 같은 것도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일종의 계약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컨대 KT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과목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그 속에 어떤 컴피턴시들이 정의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기업에서 연구를 하고 기업들과 함께 이런 교과목들을 만들어서 그 실제 새로운 어떤 실무형 페다고지도 함께 논의를 하면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26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현재 7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한 20개 대학이 이것을 확산하면서 공동 활용 대학으로 MOU를 맺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외국 기관들하고 스위스라든지 외국 기관들하고도 서로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온라인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참여하신 외국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도 필요하시다면 저하고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협력의 관계를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개 모듈형 교과목을 만들고 각 모듈마다 실제 실러버스를 한 장씩 만들게 되고 그 실러버스의 내용은 되게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될 겁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기존에 우리가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 타임 베이스드 에듀케이션 3학점짜리 수업을 15를 이수를 했다면 이 학생이 A를 받았다 B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미래에는 컴피턴시 베이스드 에듀케이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몇 시간을 공부를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과연 어떤 역량을 이 교과목을 통해서 배우고 획득한 것이 기록에 남고 이걸 통해서 기업이나 이 컴피턴시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이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서 일종의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링크드인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실제 저희가 쓰는 중요한 기술이 이제 온토로지나 나우리지 그래프 기술을 통해서 컴피턴시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 이걸 구조화돼서 스키마로 만들 것이고 컴피턴시들 간의 관계들도 일종의 터미널로지 컨트롤드 보캐블러리를 가지고 컴피턴시를 저희가 정리를 내릴 것이고요. 그 필요한 이제 레퍼런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그 나우리지 그래프 기반으로 만들고 이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실러버스와 컴피턴시들이 연결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또 대학들 간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좀 생략을 하고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기 교수님께서 마지막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의견과 응원의 메시지, 질문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약 10분 정도 남아 있어서 10분 남짓 여러분의 먼저 이 의견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전에 교수님은 데이터 중심의 4차 대학 혁명, 이 유니버시티 4.0 패러다임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고등교육 혁신의 단초 디지털로부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헬로카본 왕자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고등교육에서는 에듀테크를 교육에 활용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반 학습이 활발해질 때 기술 활용 능력이 높은 학생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겠지만 실제로 이 전인 교육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력이라든지 창의력, 소통, 역량, 상호작용, 그리고 협업 역량 등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김지인님은 디지털 전환이 학업 측면뿐만이 아니라 학생, 교수진들의 정서적인 측면 또한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라는 멘트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전에 교수님과 또 오브라이언 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존 오브라이언 대표님께서도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감한다는 내용 해 주셨고요. 그러면 먼저 이제 다음으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님이 항상 영어 질문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브라이언, Dr. O'Brien, here's the questions. You said the percentage of campuses that are engaged in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has increased 전환에 from 참여하고 있는 13% 캠퍼스가 to 44% in 30%에서 2020. Even in this 14%로 digital 2020년에 era, what do you think the 증가했다고 factors or 말씀을 obstacles 하셨는데요. that hinder the other 여전히 다른 56% from taking digital transformation 57%의 into 캠퍼스들이 consideration? 디지털 전환을 Please.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That's a great question, 무엇일까요? and I'm 아주 hoping 좋은 someone will 질문을 tell me if you can hear me. 제 말씀 잘 But it's a great 들리시나요? question, and I 아주 think some 좋은 of 질문 a great 해주셨고요. deal of the explanation for those institutions that haven't is, I think,
a number of them 아직까지 도입하지 see 못하고 있는 themselves 기관 같은 primarily as residential 경우에는 campuses. 아마 These, 그 in many 레지던셜 cases, 캠퍼스라고 are 생각을 liberal arts 하는 것 colleges that 같습니다. pride themselves 교양대학 on intimate, 같은 face-to-face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 education. 대면 And so, 교육이 I think, 중요하다라고 for many 생각을 of 하고 them, 있고 여기에 많은 가치를 부여를 we published an 하고 article in 있고요. our top 10 저희가 IT issues, 저서를 and we said 한 게 there are 있는데 three 거기에를 options 보면은 right now. One is 지금 to 현재 세 가지 옵션이 transform, 있다라고 the 나와 other is to 있습니다. evolve, 전환을 but the 하거나 other is 진화를 just 하거나 institutions that 아니면은 want to 세 번째가 restore 있는데요. what we lost during the 저희가 pandemic as quickly as 그 possible. 팬데믹 So I think 시기에 잃어버렸던 those 것을 that 복구하려고 aren't 하는 engaged in 기관이 digital 있다라고 transformation 했는데요. 그래서 have 디지털 probably 전환에 아직 made an 참여하고 intentional, 있는 기관들은 decision, 아마도 but that's 의도적으로 not their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차별화를 위한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표를 다들 궁금해하는데요. 그 주소를 좀 알려주시거나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안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유튜브 챗박스에 제 그 URL 주소를 이메일 주소를 했습니다. JOBRIEN educus.edu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저희한테 보내주신다면은 저희가 참석자분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또 친절하게 이 정보를 다 공유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타버시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을 다양한 대학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었다는 점 굉장히 흥미롭다. 그리고 또 단일 대학의 규모에서 가진 한계를 메타버시티를 통해서 극복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63개 전문대학이 각자 가진 장점과 특징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서 엄청난 교육의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63개 대학 연합 그 메타버시티 이 규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고 하셨죠. 네네네. 저희가 그 이제 플랫폼 안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 글로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63개 대학이 고등직업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그 플랫폼은 최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우리 저기 아마 코멘트하신 분이 굉장히 저희한테 그 기대를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 시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4년제 대학에서는 네. 연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 대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히스바이 7708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대학 간의 편차가 학습자의 습득 능력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비드 이후에 저희가 격차가 제일 심하고 그 부분이 이제 학력 격차, 학습 격차가 제일 심하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철저하게 이제 그 뎁스가 어떻게 보면 그 직업 교육의 각 분야별로 이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4년제 일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학력 중심의 어떤 세상이 능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개인화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그 테크놀로지로 좀 그 보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각 분야 그 섹터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격차의 문제 때문에 교육이 진행되고 안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년제 대학 연합 플랫폼 구축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게 그 디지털 공유 혁신 대학 아까 우리 김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미 이제 디지털 공유 혁신 대학의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저희하고 좀 차이점은 저희는 이제 굉장히 그 바텀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절박함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또 디지털 공유 혁신 대학은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재정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게 과연 이제 그 각 대학의
수요와 공급들이 전체 그 참여 대학이 같이 이제 일치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뿌리 깊은 그 학력에 대한 격차라든가 학력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4년제 대학이 이제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이 모델이 지속 성장 가능하지 않기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상황은 공유 혁신, 공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서 대학들도 특히 4년제 일반 대학들도 충분히 이제 이 모델로 구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홍규 교수님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이런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질문과 의견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이 University 4.0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새로운 어떤 개념인지, 그러니까 정현주님은 여러 아이디어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초점을 맞추신 건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건지 궁금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합해서도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정윤초이님은 데이터 중심의 인문학과 전통적인 인문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홍기 교수님. I couldn't hear the Korean translation, and so let me speak in English. Okay, you have two questions. My concept of my 제가 notion of 한국어 University 질문을 못 들어서 4.0, 영어로 of course, 답을 하도록 is quite 하겠습니다. similar to 유니버시티 other 4.0에 notions of 대한 University 생각은 이 4.0, 기존의 그 대학 published by other 유니버시티 people. 4.0 다른 The 대학에서 only 만들었던 difference 것과 is that 비슷합니다. actually, 그렇지만 유일한 차이점이 I 있다라고 wanted to 한다면은 focus on 저는 how we really, 어떻게 저희가 implement, the conceptual idea 이 of 개념적인 University 4.0. 아이디어, And probably, 유니버시티 4.0의 개념적 the other,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을까, difference 실현할 수 might be 있을까에 that 집중을 actually 하였습니다. I would 그리고 like 또 다른 to, 차이점이 있다면은 more philosophize the concept of University 4.0 by 유니버시티 adopting 4.0이라는 개념을 좀 더 the evolution of life. 그 생명의 진화와 연결을 시키고 초연결성과 연결 지어서 이것과 비교를 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제가 더 좋은 설명을 위해서 한국어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중심의 인문학과, yes, you got it. 네, 맞아요. 인문학에 관련된 질문이었었죠. 기존의 인문학과 데이터 중심적인 인문학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모든 데이터셋을 다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인문학 과정의 모든 데이터셋을 다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데이터 인문학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으셨죠? 이게 역사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희가 구글에서 수집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만약에 인문학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충분한 데이터셋을 다 수집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데이터 중심적인 인문학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이나 뭐 저널리즘, 데이터 아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만약에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그거는 데이터 아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Yes, 그 thank you 차이점이 very much. 이해가 되셨는지 네, 교수님께서 모르겠네요. 한국어로 발표해 주시고 또 영어로 멋지게도 질문에 답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촘촘하게 여러분의 의견과 또 응원의 메시지 전달해 드리면서 연사분들께도 각자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정말 훌륭한 발표해 주셨고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도 성의 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 세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의 연사분께 여러분 마음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세션 디지털 시대의 고등교육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트렌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분의 댓글 덕분에 정말 저는 더욱더 많이 배웠고요. 공부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의 연사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이제 4시에 마지막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경쟁력, 디지털 평생 교육과 HRD로 시너지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발표 Q&A 시간 이어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